한국의 계엄령과 탄핵 사태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국제정세입니다. 세계 많은 언론은 계엄령이 한국 국민과 정치인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허약하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로 봅니다. 여기에는 군사 독재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미지 전환을 시도했던 군부의 처절한 실패도 포함됩니다.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약함에 주목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과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한국 내 여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길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국방장관 지명자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러나 지명자는 성폭행이나 음주 등 자신에 대한 주장이 모두 중상모략이라면서 죽을 때까지 국방장관이 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는 테네시 주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회사 CEO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총격 사건의 단서로 보이는 단어가 주목됩니다. 탄피에 지연, 거부들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강보험회사가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방식을 언급한 것인지에 주목합니다.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증권거래위원장 지명 소식 이후 한 개당 10만 달러를 넘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변동성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정치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를 벌어야 탑 1% 안에 들까요? 그것도 각 주에 따라 다릅니다. 다크 초콜릿을 정규적으로 먹으면 후천성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까지도 아마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도 신문의 경우는 일면의 탑 뉴스가 여전히 한국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불신임 투표로 완전히 그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의 예로 들자면 그 내용이 신문 일면의 오른쪽 맨 아래 작게 나왔고 그리고 한국 그 대칭으로 왼쪽 맨 위에 대통령을 추출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기사를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코노미스트, 하나는 애틀란틱, 또 하나는 뉴욕타임스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한국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빨리 막은 것이 그만큼 한국이 민주주의가 강하고 견딜 수 있고 전보다 더 강해졌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졌다. 이 두 신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그 시점에서의 그 사설은 약간 그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 가지의 기사들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포함된 이건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한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단단해졌고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당해야 된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의 힘으로 빨리 마무리한 것은 굿뉴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한국에는 아직도 심각한 위협과 시험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나쁜 뉴스가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쯤 아마 이제 탄핵에 관해서 투표를 하겠죠.
국민의힘이 8표가 나와줘야지만 이제 이게 탄핵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을 아직도 젊은 영한 민주주의라고 세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몇십 년 됐지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이후에 앞으로 며칠 내일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스스로 물러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한동훈 그 대표도 이건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념과 이상과 여러 가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뭐 2차 계엄 가능성 등등 막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서 한국에서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일어날 일은 이코노미스트 영국 신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이런 세 나라가 다 얽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국과 뭔가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경쟁하는 사이에 동아시아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국에서 몇 주일 안에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좀 초당파적인 띵크탱크라고도 할 수 있는 윌슨 센터의 한국 문제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왜 이런 그 계엄령을 선포하게 됐는지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된다. 어제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니 안 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의 국가가 한국인데 그 대통령직은 물론이고 어떤 직책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스스로 입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볼 때는 한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고 자유롭고 세계 민주주의 연합의 핵심 구성 국가인 건 맞고 미국과 아주 중요한 동맹국 조약을 맺은 국가이고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지지해 왔으며 195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굳건히 싸워온 국가인 건 맞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팝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국은 너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데 그러한 나라가 독재 정치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어느 정도 시행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설령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때는 많은 그러니까 그 야당 자체나 이재명 그 야당의 대표 자체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해외 언론도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 조건에 맞지 않게 계엄을 선포를 하긴 했지만 그 이유를 얘기하면 야당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탄핵만 하고 장관들 일을 못하게 손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배경이 있었어도 계엄이라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계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던 어떻게 되던 퇴출되고 나서라도 한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는 이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여러 그 인스티튜션 같은 것이 회복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도 뭐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이번에 결의안 그 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으면 더 많이 투표를 했을 텐데 당사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투표를 못한 사람도 많았고 그러한 회복력이 입증이 됐긴 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돼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또 다른 다음 장은 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이제 본인들의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면은 야권에서 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마지막 문장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다음 장은 세계에도
한국에도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그 심각한 잘못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가 볼 때는 한미 그 어떤 공조를 적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미주의자였다. 많은 그 잘못이 있었어도 그런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윤석열 현 대통령보다는 중국에 더 기울어질 것이 분명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부터 한국은 그 다음 장은 더욱 무시무시한 K-드라마의 우여곡절 같은 것이 다 들어있을 수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University of London, 네, 정치학 부교수거든요. 이제 글로벌 정치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클래스라는 이분은 미국 잡지 애틀란틱에 이제 본인의 긴 기고문을 실었는데 제가 중복되는 거 빼고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그 시카고 그 Council on the Global Affair 이제 이런 곳에 한국 전문가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칼 프리드호프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고 판단한다. 이제 이런 점이죠. 굉장히 이번 그 계엄 그 사태의 이 과정에서 무능함을 이제 극치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이 University of London의 교수 얘기예요. 세계 경제 12위, 뭐 이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10위부터 12위까지. 그리고 일본을 빼고는 아시아에서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숫자로는 뭐 인도도 있긴 있지만, 한국이 민주주의인 건 맞지만 역시 이코노미스트와 마찬가지로 영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 전문가와 정치학 전문가들의 지수에서는 한국을 1970년대, 80년대 뭐 군사 독재를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뭐 서울의 봄도 있고 등등을 하고 2002년까지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완성이 된 민주주의 국가로 전문가들은 그리고 국제 지수 있잖아요. 거기도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02년부터는 굉장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속도가 빨랐고 성공의 사례로 다른 나라에서 모델로 삼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교수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그 신기욱 교수를 얘기를 하네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신기욱 교수가 얘기를 할 때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 불황이다라고 최근에 지적했던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민주주의 불황이다.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상대를 반대편의 그 정치 반대편을 악마화한다는 거죠. 반대편을 협상의 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마화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항상 그 민주적인 규범이 약해지고 정치의 양극화 똑같죠. 정치의 양극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는 심지어 몇 시간만이었어도 민주적인 규범에 앞으로 많은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 군은 안보를 책임지고 민간이 통치하는 거죠. 군은 안보를 책임지고 민간이 통치하는 것. 이게 깨졌다는 것. 이 장벽이 무너지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발동을 한 어떠한 그 계엄령이든 누가 주도를 한 쿠데타가 됐던 이 장벽이 제거되면은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6시간 만에 회복됐지만 붕괴됐고 앞으로도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쿠데타가 실패를 했어도 계엄령이 실패를 했어도 이 장벽이 어느 정도는 무너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얘기죠. 권력의 굶주린 정치인이든 이기적인 장군이든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진보적으로 발전을 해왔던 그런 그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이 이번에 상기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정치 범위 밖에 있다는 그 규범 같은 거잖아요. 이건 군대는 정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확립을 하려면 군복을 입은 사람 정말 수십 년 동안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되고 그걸 망가뜨리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은
잔혹한 역사를 겪은 뒤에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수십 년을 노력을 했는데 이번 그 계엄령에서 또 주저앉고 말았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야당에서는 군이 국회 장악 시도를 실패한 것을 중요하게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야당 주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이 만약에 정말 국회를 장악을 해서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투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지금 한국은 또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청문회에 나가서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군 하면은 테러와 폭력의 어떤 대명사처럼 돼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계엄 총사령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 군의 수십 년 그 이후에 우리 군은 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국방, 안보에 이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계엄 사령관. 횡설수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은 어떠한 이 계엄령 여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그러나 군의 보스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지 국회는 아니죠. 물론 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Maybe 어떤 나라에서 그게 이제 거부하면서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이제 포고문이라고 했던가요? 아주 막 무섭게 써 있었잖아요. 뭐 단어도 아주 치열한 단어를 써가면서 그것도 서명을 하라니까 서명을 했는데 서명할 때까지 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이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서 막막했고 어떤 확신도 없었고 몇몇 사람들과 회의를 하면서도 군인인데 우리는 어떡하지? 고민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이렇게 어저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국회에 군대를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이 계엄 사령관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국회의원들이 옆에서 사퇴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사표 제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 국방장관은 본인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출국 금지 명령이 국방장관에게 내려졌고,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사표를 수리했고, 군 경험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현 대사를 국방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그 뉴욕타임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 군에 대해서 군이 우왕좌왕, 예를 들어서 이 뉴욕타임스 오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비헌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대통령이 하라니까 하기는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어제 그 BBC 방송에서 그 소개를 했던 안귀령 씨 있죠.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갑 지역위원장이네요. 35살. 계엄을 역사 속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봤었던 이분이 이제 소총을 잡고 딱 국회로 가서 이 군이 들어가면 우린 끝이구나 하고 소총을 잡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스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으로 참전 용사들에게 많은 그 지지를 받았었는데,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미 그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전 용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었는데, 해병대 그 출신의 어떤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용산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시위대예요. 아주 너무 그 구호가, 이 시위대들이 써놓은 구호가 무시무시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심지어 참전 용사들조차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시위대를 이렇게 보면은 뭐 전에는 시위대 하면은 특정 그룹 뭐 이렇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조부모들과 학생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투표가 7일, 원래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있었을 수가 있는데, 뭐 발의하고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사흘 안에 해야지 돼서 있는데, 아마 글쎄요, 뭐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지 서로들 다 정치인들끼리 뭐 합의가 있겠죠. 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7일에 투표를 한다고 하고,
국민 여론은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한다고 하고 이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물론 탈당을 해라. 이 탈당 자체만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어도 본인은 탄핵을 국회의원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니까 하면은 8표를 빼앗기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갈지 이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몇 주일 동안 한국은 굉장히 지금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길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떠한 또 다른 그 곳으로 환한 곳으로 갈지 굴 속으로 들어갈지의 시작일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한국 식약처 기능성 인증 유한 건강식품과 피부과학 셀리온 화장품을 50%까지 연말 특별 세일 중인 셀리온,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자, 잠시 뒤에 정말 국방장관은 중요합니다. 총뿌리를 국민에게 들이대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끝이고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들이대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 군사 이런 것에 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 그걸 끝까지 아니요 발목을 잡고라도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해야지 되는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지금 아주 중요하게 올라와 있고요. 또 다른 건강보험회사에 대해서 건강보험회사가 이것도 안 해줘요. 또 리젝트 됐어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제 그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건강보험회사 CEO도 최근에 위협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데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떤 때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집어서 알려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반대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했지만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친한계와 친한동훈계와 친윤계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가장 그 정확한 사태. 고맙습니다. 로데오 선생님. 자, 지금 미국에 이제 어제도 뭐 중요한 잠시 뒤에는 제가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하면은 증권거래위원장이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게 지금 다 뭉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비트코인이 일취월장만 계속 영원무궁토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를 딱 붙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지명자 가운데서 지금 국방장관 지명자가 문제가 많으니까 하루는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다가 또 보면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핏 헥세스라는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 주말 앵커를 했었고 군인 출신입니다. 소령 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주 뭐 친이스라엘 이런 성향도 많고 백인 우월주의 성향도 있고 그리고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도 받았고 그 여성과 팍스에서 일할 때 해고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돈 주고 무마하고 게다 대고 이제 팍스에서 일할 때도 굉장히 음주에 문제가 많았다. 뭐 그런데 본인이 뭐 그 군인이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술을 남용할 정도의 중독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국방장관이 되면 술은 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말이 셉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나를 중상모략을 했는데 그 fight like hell 그 의사당 폭동 사건 때 트럼프 당선인이 지지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하면서 지금도 트럼프 당선인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을 브렉 캐버나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연방대법관. 그런 그 강간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대법관이 된 사람. 아무튼 억울하다 하는 얘기예요. 음주 자체는 뭐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참전 용사 관련 비영리 재단을 이끌면서 두 군데를 이끌면서 그 재단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 국방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무슨 뭐죠? 이 예산도 많고 또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 수십만 명이 뭐예요? 훨씬 많겠네요. 민군 다 합치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자는 전투 임무 안 된다. 이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 갈려질 것 같은데 어제는 의회에 가서 상원 의원께 나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인 연방 여성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 이 연방 여성 상원 의원이 전투에 참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헥세스의 지명자의 여자는 전투 최전선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군인이었을 때 뭐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헥세스에게 상원 인준 청문회를 끝내고 투표를 해야지 될 때 찬성표를 던져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계엄 사태가 있고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뉴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뭐 미국과도 연관되고 하는 뉴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굉장히 위험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가서 그렇지 이번에도 계엄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태어난 세대가 갑자기 막 헬리콥터가 여의도의 의사당에 위에서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에서 군인들이 내려오고 또 막 소총으로 막 이렇게 겨누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계엄이구나. 군인이 뭔가를 맘대로 한다는 게 계엄이구나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도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시위가 있고 할 때 저 가서 공포탄 쏘고 다리에 총 좀 쏘지 했을 때 그때 정말 군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헌법이 아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그것을 막았고 maybe 어느 정도의 명령을 어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실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통령에게 나 옷 벗어도 상관없어. 난 대항할 거야.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법적으로 하면 되지. 내가 이겨. 이런 식의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들에게 다리에 시위한다고 총을 안 쏘게 됐던 겁니다. 그 군인들이 대통령을 살렸던 거죠. 그만큼 국방장관은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 또 이란 북한이 손을 잡고 어떠한 위기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란 뭐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대치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품도 아주 침착하고 그 속이 뭔지 알 수 없게 얼음같이 차고 뭐 그냥 뭐 정중동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약간 충동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군 경험이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군 미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딱 이것을 잡고 카리스마로 누를 사람, 대통령에게 복종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국방장관보다 또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노련하다 할지라도 또 국방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판단력도 그렇고 더 많이 알아야 판단도 좋아지니까 그럴 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된다 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핏 헥세스는 성폭행 문제에 그리고 또 심지어 어제는 어머니가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라고 열심히 아들 홍보를 하던데 그 어머니 자체도 두 번째 이혼을 할 때는 아들이 그 이혼하는 여성에게 너무 치사하고 치졸하고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이랬습니다. 너는 여자를 이용하거나 여자를 학대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게 바로 너야. 내 아들이지만 여기서 너의 편을 들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 안 해도 돼. 답해봤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왜곡해서 꼬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엄마가 또 나중에 다른 이메일 보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때에 우리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변했다고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나이로 보나 나이가 44살인가요? 44살 아니면 42살일 텐데요. 44살인 것 같아요. 나이로 보나 군 경험으로 보나 아니면 큰 조직을 이끈 것으로 보나 아니면 그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그 인생이 좀 그 여자와 연관된 지금 세 번째 결혼이거든요. 세 번째 결혼을 한 경위도 팍스에서 일할 때 팍스의 이 지금 여성 와이프가 팍스의 전체 그 프로듀서였었고 해서 이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를 먼저 낳습니다. 혼외 자식을 낳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가 그것을 알고 이혼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세 번째 결혼은 트럼프 골프 코스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골프 코스에서 결혼을 했고, 이런 그 젊은데 문제가 그래서 아이가 7명이에요. 7명 다 키우고 있어요. 원래의 두 번째 와이프에서 난 3명과 그 양육권에서 두 번째 와이프가 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결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3명,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에서 7명을 지금 살고 있는데 7명과 같이 9명이네요. 가족이. 대가족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끝까지 지지를 한다면. 근데 어제 보니까 그 누구죠? 트럼프의 친구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좀 오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방장관은 일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경제하고 안보, 그리고 중간 어디쯤인가 이제 자유라는 것으로 딱 이게 덮어 씌우는 게 민주주의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 공정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정의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게 아직 지금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탐슨이라는 50살의 CEO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승승장구를 해서 올라갔는데, 어제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는 힐튼 호텔 앞에서 보니까 뒤에 총을 맞았더군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니라 이제 등을 쏴서 관통을 한 거겠죠. 다리도 맞고 적어도 뭐 3발 이상 총을 쐈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참 아까운 나이에, 젊은 나이죠. 50살이면. 그래서 연례 그 회사의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들어가는데 호텔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길에서 이렇게 그 쏜 거고요. 범인 보니까 지금 얼굴 다 나왔는데 얼굴 알아보겠던데요. 보니까 젊은 사람이었고요. 뭐 바이크 타고 도주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센트럴 파크로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하고, 모든 정황이 계획살인인 것이 맞는 것 같다. 이제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5분 동안 거기에 뉴욕은요, 이런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와 달라서 완전히 미국에서 가장 감시 카메라가 많은 곳, 그 힐튼 호텔 주변, 맨하탄, 그 6th 스트리트 주변. 그러면은 감시 카메라가 많은 곳은 미국에서 가장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든 곳, 범죄를 저지를 때 딱 가장 어려운 곳이 그 장소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지금 떠났다는 거잖아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자세히는 본인도 모르지만 남편이 여러 번 어떤 그 위협 같은 것을 받았다, 최근에도.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하고 많은 매체가 다 인용을 하는데, 원래 이 건강보험 업계가 소송이 많죠. 그리고 불만도 엄청 많이 접수되는 곳입니다. 탄피예요. 이 사람을 뚫은 그 탄피에 거부, 방어, 폐기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어로도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디나이 당하는 거. 어디 뭐 헬스케어 뭐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 당하는 거. 그리고 방어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디펜드 하는 거. 폐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없애버려, 안 해주고. 디포즈하는, 이런 3개의 단어가 써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와 병원은 이 환자에게 정말 치료가 필요해요. 물론 뭐 너무 많이 과잉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필요해요라고 판단을 하지만, 보험회사는 치료 비용을 내야지 되니까 이게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하고 이제 디나이 한다는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치료를 정말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해주긴 하는데 환자가 엄청나게 부담을 내야지 돼서 뭐 집 팔고
파산 선고하고 하는 사람 미국에 많이 있죠. 큰 병에 걸리면 뭐 그런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아마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워낙에 많으니까 또 뉴욕이 수사 능력이 대단한 지역이잖아요. 참 아무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가장 힘든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했다. 근데 현상금은 그다지 많진 않네요. 현상금 지금 $10,000가 걸려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뉴욕의 맨하탄, 힐튼 호텔 이런 데 얼마나 세계 부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각기의 분야에서 드나들겠습니까? 해서 포춘 500대 기업의 CEO,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전을 지키는 보안 책임자들이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부 이 줌 미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역 이동하고 하는 사람들 추가로 보호하는 그런 그 논의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답니다. 자, 잠시 뒤에 비트코인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식품의약국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FDA. 그런데 지금 셀리온 화장품에서 한국식품의약처, 처음에 제가 이 후원 이것을 보고는요, 한국은 식품의약청이 아닌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식품의약 청이 아니라 식품의약처였고, 그러니까 미국의 식품의약국과는 달리 식품의약처 하니까 자꾸만 이거 읽을 때마다 식품의약국, 식품의약청 이렇게 하다가 더듬는 거예요. 지금 며칠이 됐는데 다음부턴 절대로 더듬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요 5,000달러였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죠. 어제 천이 아니라 13,713달러에 마감을 해서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1,900달러네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몰라요. 아무튼 아직까지 10만대인 것은 맞습니다. 10만 956달러. 이거 보면서도 보여드려요. 10만 956달러. 어제가 10만 3,713달러였거든요.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성공한 투자 종목이 비트코인이랍니다. 당연히 트럼프 당선인이 뭐 비트코인의 뭐 수도를 만들겠다고 했고 어제는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기보다 암호화폐를 아주 그 옹호하고 있는 폴 애킨즈를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지명을 한다 하니까 이 사람은 아들 부시 때 몇 년 동안 증권거래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이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10만 달러를 돌파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그 당선인이 뭐 비트코인 뭐 축하한다, congratulation, 뭐 you are welcome 이런 것 막 소셜 미디어 글에 남겼거든요. 이 게리 갠슬러를 해고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증권거래위원장. 그런데 원래요. 왜냐하면 해고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 이런 것에 규제를 강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뭐 46가지인가 뭐 했다고 하던데 근데 원래 증권거래위원장은요. 지금까지 1934년도부터 증권거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늘 사임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해고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날 사임을 한다고 했고 분위기가 이제 싹 바뀌는 겁니다. 폴 애킨스는 본인이 이제 회사도 갖고 있고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이런 그 사람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S&P 글로벌의 디지털 자산 전문가 앤드류 오닐 새 행정부가 전에 바이든 행정부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뭐 당연히 이건 대선 이후부터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69,374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10만 달러 넘어갔으니까 한 달 만에 놀라운 상승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저된 건 아니에요. 암호화폐 회사에서 선거 캠페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에게 이제 그 관련 선거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비트코인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하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국제 그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298명이
친암호화폐 정치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로 미국을 딱 그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 될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뭐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또 두고 봐야지 아는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년 전에 5천 달러이던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20배가 넘은 겁니다.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워낙에 비트코인이 그 변동성이 심하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 변동성이 심한 것은 완전히 그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좌우가 되니까 누가 뭐 확 산다던가 확 판다던가 하면은 엄청난 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심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또 기후 변화, 이게 또 정권이 바뀌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뭐가 바뀌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그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바뀔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뭐 절도, 사기, 뭐 도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재산 은닉 수단 등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요, 어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떤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나서 3천억 달러인가의 러시아의 자산을 에너지 어디 팔고 대금을 달러로 지불하는 거죠. 그걸 동결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동결해 놓은 돈을 어떻게 쓸까 뭐 이제 국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달러로 뭘 결제하고 뭐 뭔가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압류를 당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잖아. 비트코인은 아무도 못 막잖아.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달러로 뭐 어떤 것을 뭐 전략적 뭐 비축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 하고 비트코인을 블라디미르 푸틴도 엄청나게 이제 지지하는 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추려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탑 10 안에 들까요? 주마다 다른데요. 미국 이제 뭐죠? 공제 항목, 세금 공제 항목을 뺀 그런 그 소득이요. 그 AGI요. Adjusted Gross Income. 이게요. 뭐 여기 뭐 은퇴연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고 뭐 다 세금 공제되는 거 빼고 나면은 상위 1위에 속하려면 전국적인 그 어저스트 된 그 금액은 80만 달러랍니다. 근데 이거 80만 달러? 뭐 그렇잖아? 이랬는데 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워싱턴 DC는 이렇게 그 AGI가 1% 기준은 122만 달러. 이게 가장 높죠? 커네디컷 117만 달러, 매사추세츠 113만 달러, 캘리포니아 105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에 그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봐야지 되겠네요. AGI가 그 정도 된 사람이 2021년도에 세금 보고한 것을 보니까 17만 7천 명밖에 안 되네요. 근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한 42만 6천 달러 정도 되면은 상위 1%다. 그냥 뭐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호르몬 요법과 사춘기 무슨 때에 뭐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금지하는 게 테네시 법인데, 이걸 지금 어제부터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한 25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제의 그 심의하면서 연방 대법관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테네시 주 법을 연방 대법원들은 인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늘 그 법률 전문 그 기자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주니어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9명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민이 뽑은 뭐 그 주의 의회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보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주에 맡기는 것은 이 책임에 대한 놀라운 포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과 그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은 유럽이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도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무슨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점이 나오지 않고 나서는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뭐 테네시 이렇게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을 하는 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 추세는 그렇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융자나라 셀리온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초콜릿, 다크 초콜릿 많이 드시면은 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나온 얘기를 오늘 미국의 뭐 워싱턴 포스트 등 많은 내용이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요. 밀크 초콜릿 아니고 다크 초콜릿 미국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번 이상 일주일에 1온스 정도 먹으면은요, 당뇨병, 후천성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1% 낮아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